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광고도 끝났고, 본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그 제목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구론입니다. 인구.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동,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살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인구입니다. 쪽수가 곧 힘이다. 맞죠? 쪽수가 곧 힘인데, 일본이 지금 경제가 되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잖아요. 빤스런으로. 예? 그 빤스런, 갑자기 목 마른데, 저기 가서 변타 500점. 갖다 주대, 나중에. 예, 빤스런을 해갖고 일본에 있으면서, 내가 일본에 그 동경의 그 중심지를 다 가봤어요. 그 시부야, 아키하바라, 신주쿠, 긴자 다 가봤어요. 뭐 우에노 이런 데까지. 하여튼 여러 군데를 다 가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와, 애들이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불금이야. 불금. 금요일이야. 어마어마하게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얘네들은 잘 먹고 잘 살까 하고 봤더니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팽팽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고 뻗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일본 사람들 술 먹고 뻗어 있지 않거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술 먹고 길거리에 뻗어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뭐 젊은 세대가 이제 과거 일본 세대랑 좀 달라서 이제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과거에 그런 근면한 세대가 아니라. 근데 이러한 일본의 그 황금기도 얼마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얼마 못 간다고 보느냐? 일본의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분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본 인구의 변동인데 제가 1960년대 이렇게 하는 이유는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경올림픽이 있었는데 일본 인구가 쫙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계속 좋았습니다. 왜? 계속 새로운 인구,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달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노동력과 소비시장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식민지 개척시대 때 보면은 항상 그 값싼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찾기 위해서 식민지를 삼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18세기식 자본주의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현대판 자본주의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것은 노동력과 값싼 노동력과 소비시장이죠. 근데 이런 값싼 노동력과 소비시장이 계속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그 신입사원 같은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싸잖아요. 값싼 노동력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 소비시장. 그런 애들이 또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2그릇을 먹고 삼겹살을 시켜도 3인분, 4인분 먹지 나이 든 사람이 한 근이나 제대로 먹어.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하고 왕성하게 일을 하는 건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중요한데 일본이 1960년대부터 계속 인구는 증가세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호경기를 누렸던 것 뿐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 요게 이제 2020년이에요. 지금 2019년이죠. 그 아베가 총리가 됐을 때가 아마 2012년인가 2014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베가 계속 지금 총리를 해오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제냐? 일본의 인구가 막 꺾였던 시점입니다. 지금도 꺾였어요. 인구는 감소세에 있어요. 인구가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의 경제는 나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가 좋은 이유가 뭐다? 반중 친미 때문에. 미국하고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이 잘 되고 엔저가 돼서 지금 돈이 팽팽 돌아가지고 아베노믹스 때문에 현재 일본 경기는 좋기는 좋은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빤스런을 해가지고 얻은 책 중에 하나죠. 윌. 그러니까 시오로예요. 시오로인데 잠깐 여기 이제 한글로 제가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문명의 부작법 해서 라호야를 배우지 않은 2025년 문제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려나? 일본 제목은 좀 보이겠구나. 자, 요 기사인데 여기 밑에도 내가 제목 써놨어요. 출처해가지고 밑에 써 있잖아요. 분메노 후사요에서 라호라나라누 2025년의 몬다이노 가베 해가지고 이게 써 있죠. 2025년에 벽 해갖고 써 있는데 요 내용 중에 제가 일부 포인트를 딱 집어서 번역해 놓은 건데
일본은 인구 절벽이 벌써 2번이 왔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냐면 여기 여기 밑에 출처를 써놨잖아요. 저를 한번 지워주세요. 네. 이 출처 보이시죠? 이게 윌 10월호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있는 기고문이에요. 네, 거기 가서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인구 절벽은 2번 정도 왔는데 한 번 꺾였고 이번에 또 한 번 꺾였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본의 인구는 지금 인구의 4분의 1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인구의 4분의 1로. 그래서 일본의 인구 절벽은 벌써 2번째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처럼 급감하고 있다. 다음 세대도 또 자식을 1명밖에 안 낳는다면 더욱더 인구 절벽이 와서 절반으로 감소하여 4분의 1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한 번 1명밖에 안 낳아서 반토막이 났는데 그 반토막이 난 세대가 또 1명만 나니까 또 반토막. 그러니까 반의 반토막. 그래서 인구가 현재 일본 인구의 4분의 1. 그렇다면 얼마가 되는 거야? 2,500만 정도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인구 볼륨이 많은 단카이 세대, 단카이 주니어라고 일본에서 보통 말하는데 단괴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는, 한자로는. 이 단카이가 뭐냐면 일본이 아까 여기 1960년대 동경올림픽 후 일본이 경제 황금기를 맺어서 이게 구가할 때 왕성하게 일했던 세대입니다. 전후 세대라고 봐야겠죠? 예, 우리나라 치면 전후 세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세대. 요 사람들이 일본의 황금기, 1960년대부터 해서 일본의 그 경제 황금기를 견인하는 세대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써 있지만은 2025년이 되면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연금 받는 연도를 자꾸 올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경기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재정 지출이 나가는 건 맞기 때문에. 근데 일본의 단카이 주니어가 75세 이상이 된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층이에요. 더구나 또 이게 일본의 의료 기술이 좋아서 죽지도 않았어. 일본 또 소식하잖아요. 존나 건강해.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구는 많은데 이 많은 노인 인구가 쭉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됐어. 근데 너무 많아 그 숫자가. 그래서 일본 경기가 202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5년 남았어. 불과 5년. 5년 뒤면 일본 경기가 안 좋아져요. 왜 일본 경기가 나빠지느냐? 저 사람들이 일을 이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느낀 거지만 뭐냐? 일본의 젊은 세대가요. 제가 97년도에 갔을 때 일본 젊은 세대랑 많이 달라. 하긴 그때 젊은 세대 20대면은 지금이면은 한 40대 됐겠네. 제가 일본에 한 20년 전에 갔다 왔으니까. 근데 지금의 뭐 40대가 됐던 제가 97년도에 봤던 그런 20대 젊은 애들과 지금 20대 젊은 애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일을 잘 안 해요. 열심히. 예. 일은 널렸어. 이력서만 넣으면 바로 취업돼요. 그 정도로 노동력은 엄청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옛날 때 이게 꿈이었잖아.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경기가 좋아도 애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예전에 젊은 애들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었는데 양쪽이 다 결혼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일본이 결혼을 안 하는 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양쪽이 둘 다 안 하지만은 아직 한국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결혼하겠다 해요. 근데 일본은 돈이 있어도 안 한다 해요. 왜? 자기 혼자 생활하는 이 개인 생활에 익숙해졌고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그 출생률이 높아지느냐?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이게 일본의 지금 딜레마예요.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그리고 그 젊은 애들이 그래서 결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 월급 받아서 자기가 그냥 쓰는 거예요.
뭐 한 6개월 정도 일하고서 해외여행 가서 또 피지나 이런 데 사모아 가서 뭐 서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저축도 안 해. 내일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냥 월급을 버는 족족 다 써버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이.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래도 단가의 주니어는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일을 그만두기를 강요당하는 시기가 온 거죠. 왜? 은퇴해야지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를 지탱해왔던 근면한 노동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메꾸는 일본인들은 과거의 일본 세대처럼 근면하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 누구야? 제이크 기트님. 혼자가 편합니다? 아, 그래도 안 되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자. 하세요. 능력이 되시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그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있긴 있죠. 우리나라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가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일본하고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장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재미를 들이게 되면 그땐 큰일 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재미를 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단계는 아니에요. 누가 박사님부터라 그래. 아이, 이런 재수없는 말을 하다니. 이름도 하필이면 변희재야. 이런 제기랄. 제가 그 모든 걸 다 예언해서 맞췄는데 제가 장가가는 연도만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제가 조만간 맞추게끔 강제할 겁니다. 네, 네. 아, 이 김스트라다무스가 여기서 삑사리가 나고 있어. 네. 뭐야, 박사님 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어쨌든 간에 자, 일본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요 인구가 되게 중요해요. 1960년대 일본이 보면은 제가 75세를 일단 잡아놨어요. 물론 저때 당시 연금 수령은 60세였지만 지금 이제 일본 그걸 하니까 맞춰서 이제 75세를 일본은 더 늘렸습니다. 제가 잡았는데 1.7%, 그 다음에 일본의 인구가 그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가 4.49%. 왼쪽 오른쪽은 남자 여자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합쳐서 볼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일본 전체 인구의 49% 정도가 1.7%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물론 저 당시에 일본 애들도 뭐 여자들이 뭐 다 직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대충 그렇게 통계를 잡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인구 비율, 분포만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22.9%의 인구를 56.1%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거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50% 정도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의 절반 인구를 나머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부담이 되죠. 1.7%를 2%라고 가정한 다음에 50%, 2%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2 나누기 20에 25네? 25배였잖아. 25배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금 2배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세금이라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힘들어질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호경기가 2025년을 기점으로 꺾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인데 일본은 지금 거의 완벽한 고용입니다. 완벽한 고용입니다. 이거 사실 통계 그래프 사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거의 100%예요. 그냥 실업률 제로입니다. 그냥 일본은. 실업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그냥 고용이 돼요. 예, 이런 거 뭐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본이 지난해 인구가 29만 명이 줄었답니다.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의 인구가 무너질까봐 매년 20만 명씩 인구를 이민을 받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로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옛날 때는 일본이 이민을 받을 때도 이민 절차가 까다로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7년도, 자 97년도 일본에 갈 때만 해도 신문배달 아르바이트로 가는데도 뭐 보증인서부터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간단해졌고 심지어 뭐지? 일본에 그냥 노가다꾼으로 가도 이민을 받아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어떤 뭐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간 김에 뭐 이민을 간다 이런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일본에 노가다로 가려고 합니다. 이래도 이민을 받아줄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조건이 완화됐어요. 일본으로 이민 가면 뭐라고? 반환인가요? 왜 반환입니까? 애국행위를 하는 거지. 그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그 애를 한국 애로 만드세요. 그러면 되지. 에? 중국 애가 하는 건 안 되지만은 내가 하는 건 로망스입니다. 그거 아시죠? 뭐야 이게? 가불리. 박사님들께 요번 돼지열병 관련주 사서 떡상했습니다. 돈 좀 벌었네요. 빨리 슈퍼챗 쏘세요, 그러면. 그러면 되지, 뭘 그래. 뭘 잘하게 그런 거를, 그리고 보세요. 일본어 못해도 오케이. 일본 기업 한국 대졸 채용 확대. 그렇죠? 제가 이번에 빤스런으로 일본을 갔을 때 만났던 젊은 사람들 다 일본에 고용돼 갖고 간 사람들입니다. 주로 IT 분야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보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2년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왜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일본이 너무 살기 좋거든. 괜찮아, 일본. 좋은 나라라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한국에 안 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려던 정책은 뭐냐? 한국 산업인력자원부에서 한국의 대졸자들을 뽑아서 일본에다가 뭐랄까 노동비자 같은 거를 해갖고 보내는 걸로. 이게 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서 일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일본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왠지 아세요? 일본의 중소기업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어요. 이런 일본의 호경기 속에서 일본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아, 부도? 부도라기보단 폐업을 하고 있어요. 폐업. 폐업을 하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죽어서. 중소기업의 그 사원이 죽어서입니다. 뭐 그렇다고 산업재해는 아니고요. 늙어 죽어서 그래요. 늙어 죽어서.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술들, 중소기업들 기술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죽으면 그 기술이 끊기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데가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거기다 파견시키고 싶은 게 제 목적이거든. 거기 가서 일하라고. 그럼 중소기업도 좋아요. 왜? 노동력이 보충이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산업인력공단을 이용하려 하느냐? 그 아이들을 상투를 잡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어디 도망가 이 새끼야 그러고. 에? 왜냐? 그렇게 해서 기술도 배우고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그 아이는 평생 먹을 밥거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에? 그 누구처럼 맨날 그 무슨 뭐 서울대 안 나왔다고 뭐 어쩌저쩌고 논문 표절 이런 개소리 한 이런 새끼들 말고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제대로 딱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회사를 차리던 아니면 한국에다가 그 일본 그거 해갖고 한국 지사를 설립하건 그래서 지사장이 되건 뭐가 됐던 간에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다니까. 응?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고급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고급 그러한 기술 인력들을 굳이 한국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에서 또박또박 월급 받아가면서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 뭐야 그 뭐 벤처기업 육성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 얼마 주는 거 그런 거 그 자금 지원 받아 가지고 회사 세우고 일본 본사에서 기술 지원, 인력 지원 들어오고 한국에다가 지사 차리고 이거 100% 성공하는 사업 아니야. 이것처럼 날로 먹는 사업이 어디 있어? 나 이거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이 프로젝트는 유효합니다. 물론 반중 친밀을 할 때만 가능해.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실업률을 낮추면서 고급 그 인력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근데 이게 민주당이랑 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 예. 이게 반중 친밀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해야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정책은 꽃을 피워요. 제가 옛날 때도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내가 논문에 썼던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는 반중 친밀을 해야만 꽃을 피운다. 니애들처럼 친중하는 놈들이 내 아이디어를 뺏어다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실패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방송에서 했다고 따라해봐야 니들은 실패해요. 왠 줄 알아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고 또 이러한 거를 만약에 내 거를 뺏어가지고 따라하잖아? 나 그거 파괴시키는 전략도 있어요. 니들이랑 그 정책을 못하게 막는 전략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게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알아. 이 노하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인데, 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뭘 보셔야 되느냐? 이게 일본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산처럼 구름을 이루죠. 요렇게.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중국도 인구가 감소세로 가는 거예요. 감소세로. 자, 이제 196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인구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앞으로 2020년 중국이 한 2030년까지는 성장해요. 인구가. 그러면서부터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예.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일본이 지금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 조금 나중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사실 중국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이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멀리 있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요게 2020년이잖아요. 아베가 수상이 된 게 한 2012년인가 2013년쯤이에요. 대략 요때쯤 어디쯤입니다. 여기 어디쯤이에요. 여기 어디쯤인데 뭐다? 일본의 인구가 피크를 치고 막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게 일본 경제가 죽을 수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그나마 반중 친미를 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비록 짧게라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그러들지 않고 일단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그냥 방치하면 일본 경제 결국 죽어요. 왜?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쇼크는 막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당장 받게 될 쇼크는 지금 막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자, 이게 2020년이죠?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는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질 거예요. 즉 뭐다? 인구가 상승하는 동안은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죠? 인구 성장이 아직은 되고 있죠. 완만하지만 되고 있는데 경제가 벌써 꺾였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구가 아직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의 GDP라든가 여러 산업지수는 꺾여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다? 2030년이 돼서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로 들었을 때는 이 꺾이는 각도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해요. 점점. 일본같이 돈도 많고 인구도 적당하고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도 높고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조차도 인구가 꺾이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 그나마 반중 친미로 지금 버티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미를 하면서 완전히 중국 경제가 개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중국의 인구는 상승세에 있단 말이야. 아직 상승세에 있는데 벌써 개박살 나기 시작하면 너무 빠르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인구 하강세로 떨어졌을 때 중국의 경제 몰락의 속도는 정말 번지점프하듯이 떨어질 수 있어요. 10년 남았단 말이야. 앞으로 중국은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는데 인구 성장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10년 동안 중국은 경제를 더 성장시켜야 나중에 2030년 이후부터 인구가 서서히 감소할 때 그 충격을 그나마라도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벌써 이게 나빠지면 어떡해? 이러면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중국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인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은 이렇게 인구 감소인데 2050년 원래 다 어느 나라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상당히 위험하다 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중국이 1960년대에는 요건 60세까지만 기준으로 했어요. 60세 이상이 6.2%,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가 37.6.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얼마? 65, 30, 66, 36. 6배네? 노동하는 인구의 6분의 1이 그
부양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36.3%, 41%. 야, 5%밖에 안 맞네. 어? 일하는 인구가 거의 부양자를 1대1로 맨투맨으로 관리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쵸? 야, 이거 또 누구야? 연쇄 사기마. 이충훈 박사님이 이미 다 한 얘기, 앵무새 반복. 병신 같은 새끼 그냥 꺼져. 그럼 보지 말고. 어? 나는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야? 계속 나오네? 웃기네. 아니, 꺼져. 꺼지세요. 자, 맨투맨으로 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혼자 살기도 힘든데 맨투맨을 한다는 거야. 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 때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살 때 일본 애들이 혼자 사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반미를 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사람당 한 명 그 자기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현재 중국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중국의 남녀는 재수 없으면 전원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예요. 제 말이 틀릴 것 같아요? 전원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예요. 화교들이 도와주면요? 화교들이 어떻게 도와줄 건데? 짝짓기를 시켜주나? 애완견처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데? 경제가 좋아도 결혼을 안 하는 판인데 경제가 나쁘다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과거에는요.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부자들은 자식을 적게 낳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그래요. 왠지 알아요? 세계화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난해도 애 안 낳습니다. 옛날 땐 무식해서 안 낳았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무식해도 애 안 낳아요. 왜 그러느냐? 너무 좋은 걸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 내가 이걸 몽골에 가서 느꼈다고요. 몽골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몽골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경제가 안 좋은 후진국이라면 출산율이 높아야 돼요. 안 높아. 그리고 후진국인데 벌써 선진국병이 걸렸어. 그게 뭐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독신자, 독신녀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왜? 텔레비로 선진국의 생활,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배워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로망이 돼버린 거예요. 흉내를 내고 싶은 거야, 그런 삶을. 그래서 그 울란바토르 시내에 커피숍이 무진장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만든 뭐 엔젤리너스라든가 톰앤톰 이런 것들 무진장 많이 생겼는데 거기 커피 값이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예요. 커피 값이. 그런데 그거 애들이 마시더라고. 근데 거기 평균 월급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근데 커피를 5,000원에서 7,000원짜리 마시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쓰는 거야? 계산이 안 나온다고. 월세 안 내? 밥 안 먹어? 응?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매출이라든가 섹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남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서는 생활이 안 돼.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생활 안 하면 되잖아. 근데 해요.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월급도 안 되는데 그 여자애들 명품 사는 막 백 사과들 막 500만 원짜리 거 사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 똑같은 원리.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카자흐스탄 안 그럴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똑같아. 이미 세계화가 되면서 본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된장짓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노동을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거의 1대1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 사람들 어차피 연금 못 받아요.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연금 다 날라갔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 연금 못 받아요. 연금 못 받기 때문에 자식밖에 의존할 수 없는데 자식들은 부모 부양 못 해요. 왜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양쪽 다 그냥 죽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애들은 결혼 못 할 거예요. 왜? 결혼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연애도 못 할 것 같아. 뭐 돈이 있어야 말이지. 예. 아,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나아요. 중국보다는 나아.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러시아. 대한민국 결혼을 하지 못한 못쏠 남들이 봐야 될 나라죠. 잘 보세요. 잘 봐. 러시아는 좀 집중해서 보란 말이야. 지금 적어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6,300명 중에 절반인 한 3,000명 정도는 남자일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결혼을 못한 사람은 한 1,500명 정도가 결혼 가임 가능한 남자 아닐 겁니까? 잘 보십시오. 러시아 꼭 봐야 됩니다.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요. 그쵸? 러시아도 경제 성장이 1960년대부터 해서 쭉 인구가 증가했어요. 증가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에도. 내가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 경제 잘 나갔어요. 러시아가 우주 개발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했으면 소비에트는 지금도 살아 있었다고. 얘들이 뻘짓하다 망했어. 러시아 여자를 데려오자. 바람직한 정신입니다. 러시아 에이즈 조심.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현재 2020년. 러시아 인구 벌써 꺾였어요. 그쵸? 러시아 인구가 꺾였는데 러시아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천만에 만만해. 러시아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다시는 미국에게 개길 수 있는 나라가 영원히 못 됩니다. 아세요? 러시아는 절대로 미국에게 개기지 못합니다. 끝났어요. 아, 뭐야 이게 또. 안 읽을래. 오늘은 내가 단어를 좀 조심하래서 내가 힘드네 이게. 욕을 안 하고 하려니까. 그 러시아 인구가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요건 뭐 20년이고. 자, 러시아 인구는 진짜 골 때립니다. 1960년대 러시아 그래프를 보세요. 와, 난 저런 그래프 처음 봤어. 이제 러시아 여자들도 몸매가 좋은데 러시아 인구 분포도 S라인이야 이렇게. 나 이런 인구 분포 그래프도 처음 봤어. 얘네들이 러시아 인구 그래프조차 러시아 여자 몸매처럼 S라인일 줄 상상도 못했어. 아주 허리가 짤록해 그냥. 자, 보세요. 1960년대에 15세에서 19세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굉장히 적네? 그쵸? 굉장히 적어요. 1960년대에 15세에서 19세 사이 인구가 상당히 적어. 저거 왜 저럴까? 네. 아, 러시아 인구가 별로 없다고요? 젊은 인구가? 자, 보세요. 1960년대 왼쪽 그래프를 보시라는 거예요. 15에서 19라 써있죠? 저때 연령층의 인구가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전쟁 때문이죠. 저 아이가 15세였단 말이야. 1960년대에 15세였어요. 그 얘기 뭐야? 거꾸로 1960 빼기 15를 하면은 1945년. 아, 1945년에 태어난 아이네. 2차 세계대전 때죠.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때문에 출산율이 급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 인구가 저랬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여자 인구가 많죠? 남자 인구 상당히 적습니다. 러시아 전체 그래요. 1960년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50년, 이제 미래 시대죠. 이거 왜 이제 2020년인데 마찬가지야. 여자 인구가 항상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서 보면 2050년에 보면은 어디를 주목하면 되냐면, 내가 머리를 치워야 되나? 이렇게. 치우면 여기. 아이고. 50에서 54세. 50에서 54세라고 돼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또 짤록 또 S라인이 또 만들어졌어. 아따, 얘네들 몸매를 진짜 신경 쓰는 것 같아, 인구 그래프가. 난 인구 그래프도 이렇게 몸매를 신경 쓰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쵸? 자, 저거는 또 왜 저럴까 하는 거예요. 러시아 인구가 물론 감소세에 있었지만 또 감소해서 또 다시 증가하잖아요. 밑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다 증가했는데 왜 저 시기에 갑자기 인구가 감소했을까? 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실 수 있겠어요? 소련 붕괴? 야, 여러분 금방 맞추시네. 그렇죠.
저기 2050년대잖아요. 2050년대에 50세 남자, 50세 연령층. 그 얘기 뭐예요? 저 애들이 2000년도쯤에 태어났다예요. 물론 50에서 54세니까 1995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네. 그때쯤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때 소련이 어땠어요? 경제가 슉 떨어졌었지.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애를 적게 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중국의 미래가 보인다예요. 중국의 미래. 지금서부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절대 무역 전쟁에서 합의 안 봐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은 중국을 무역 전쟁으로 죽여버릴 겁니다. 금융 전쟁으로 아작을 낼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보인다. 그렇죠? 중국 인구가 어떻게 될지. 제가 예전에 방송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중국의 인구 절반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예? 예. 중국은 박살날 겁니다. 러시아 보세요. 이미 러시아 때 테스트가 끝났어요. 이미. 러시아는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다가 나중에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인구가 다시 증가했던 것 뿐입니다. 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어떠냐? 돼지열병으로 앞으로 중국 땅에서도 30년 동안 돼지를 못 키울 겁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먹는 돼지고기를 중국 땅에서 키우질 못해요. 그 얘기는 뭐다? 수입해야 된다. 수입해야 된다.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돼. 자기네들이 먹는 주식을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한다는 소리는 뭐다?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왜? 13억이 쥐야장차 먹어야 되는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거를 만회하려면은 중국은 돼지고기를 사는 그 금액 이상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산업구조와 인건비 상승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가능해? 그쵸? 중국은 안 돼요. 중국은 돼지고기를 아예 포기하든지 그래야 돼. 식습관을 바꿔버려야 돼. 그러지 않는 한 중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돼지고기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될 거야. 그 돼지고기 어디서 오게 될까?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예? 돼지고기 어디서 올까? 아, 이거 누구야, 이거. 김동현 씨. 알래스카에서 돼지 키워 중국으로 팔자. 나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하고 있네. 러시아랑 미국에서 팔 겁니다. 카자흐스탄은 돼지 안 먹어요. 이슬람 국가라서.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예. 카자흐스탄 아니에요. 러시아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굳이 2순위를 뽑자면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호주도 있구나. 호주. 그렇죠. 이런 데서 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돼지고기가 중국으로 수출될 겁니다. 중국은 그걸 사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 몇 년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있죠? 그거 미국이 다 갚아버려요. 순식간에 갚아버려요. 왜? 13억이 안 먹고 못 살거든.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적자는 흑자로 전환됩니다. 아, 불쌍한 중국 애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애들도 많이 돈은 벌죠. 문제는 뭐다? 러시아가 돈을 벌면 뭐예요? 인구 그래프 봤죠? 망했습니다. 예. 박사님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댓글 빨리 달고 싶네요. 저분 강퇴시키세요. 아무리 돈을 줘도 그렇지 말이야. 저에겐 5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쁜 여자 5만 명을 소개시켜준 게 더 시급합니다. 네, 저도 이런 그래프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김씨 가문의 인구가 저렇게 될까 봐 걱정돼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왜 안 망하느냐? 미국 그래프를 보면 학을 띄어요. 학을 띄어 진짜. 와, 뭐 이런 놈의 나라가 다 있어 할 정도로. 볼까요? 자, 보십시오. 미국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 황금기에 인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쵸? 2020년입니다. 2050년이야. 뭐 이래? 얘네는 내리막길이 없어. 올라가기보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예? 다른 나라는 올라갔다 떨어져요.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다 떨어져. 이건 선진국이 됐던 후진국도 선진국 따라 아까 얘기했죠. 세계화 때문에 그 미국 드라마라던가 선진국 드라마 보고서 그 로망에 빠져갖고 그걸 흉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다 인구는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미국만 쭉 올라가. 와, 이거 무지막지하지 않아요? 예. 네. 진짜 뭐 미국은 이슬람도 아닌데 인구는 계속 증가해. 어? 물론 이거는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입 인구가. 미국은 이민의 힘으로 가는 나라 아니야.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미국만 인구가 증가합니다. 미국만. 미국이 인구가 3억 5천을 넘었거든요. 2050년 되면 3억 8천만이 된대. 와매. 그러니까 4억 가까이 된다는 소리지. 어? 잠깐, 2050년 중국의 인구가 얼마가 되더라? 중국이 얼마가 됐지? 1억 13억 얼마네,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의 인구는 3억 8천이야. 그러면 얼마야? 4니까 4. 3배밖에 차이 안 나네. 3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인구가 3배 많다고 해서 미국이 쪽수가 딸린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인구, 성비, 연령별 분포입니다. 짜잔. 어때요? 이야, 러시아의 S라인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갑니다. 제 몸매를 보는 것 같아. 응? 제 어깨서부터 엉덩이까지 그냥 통이거든요. 쫙 가. 야, 이건 뭐? 어?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인구가 고령층을 보면은 60년대엔 9.2%, 앞으로 2050년 22.3%가 돼서 2배인데 중국은 1대1이잖아요. 미국은 2대1이에요. 이 부분에서 유리한데 그냥 그것만 유리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밑으로 쭉 버리니까 미국은 무슨 짜 맞춘 것처럼 그 이후에 연령층이 보면은 인구 성비 분포가 거의 비슷해요. 2.9, 3.0, 3.1, 3.0, 3.1, 3.1, 3.1, 3.0, 3.0, 3.0, 3.0. 뭐 기계로 맞춘 것처럼 똑같아. 뭐 콘돔인데? 어쨌든 간에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인구는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망하지 않아. 어? 망하지 않아. 뭐야 이게. 박사님, 미래를 통계낸다는 건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아닌가요?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미래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인구인데 미국은 일단 인구만으로도 봐도 중국하고 싸워서 손해보지 않는 나라예요. 자, 이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 없이 미국하고만 잘 해놔도 먹고 살 건 충분히 나온다예요. 왜? 미국의 젊은 층 인구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인구 감소가 없어요. 미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고. 어? 뭐 하얀 곡선을 그어야 되는데 안 근대니까 이민 때문에. 그래서 젊은 인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라던가 저출산이라는 게 결국 인구랑 관련이 있는데 뭐 백인 상계층 중에 한 명밖에 안 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그 나머지 문제를 상쇄해 주는 게 다 이민으로 인구를 채워버린다고. 그래서 노동 인구가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이거 욕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꾸 막 욕을 하고 싶어지는. 음담패설 하지 말라는데 고래 잡지 않은 상태의 거식이랑 닮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볼까요? 그러니까 밑에가 인구가 수평이 되는데 미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느냐? 앞부분이 이게 뿔룩 튀어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래를 잡은 이후의 모습으로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짤록해진다고. 이렇게. 그쵸? 여기가 두껍다가 그 다음부터 짤록해지기 시작해요. 일본도 볼까? 일본도 그렇죠. 길고 짤록해지면서 이렇게 간다고. 한국도 똑같을 거야. 아니, 한국 아직 안 나왔구나.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짤록해지지가 않아. 미국은 짤록해지지가 않아요. 그쵸? 고래 잡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요. 이렇게 짤록해지는 게 없다니까. 짤록해져서 이렇게 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니까. 예? 예. 이래서 얘네들은 쉽지 않아요. 망하기가 미국이.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 젊은 층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4억이 소비하는 소비량이 13억이 소비하는 소비량을 능가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먹는 양이 크겠어요. 젊은 애 20대가 소고기를 먹는 양이 크겠어. 할아버지 4명이 간신히 한 근 먹을 때 20대 청년은 5근을 먹어버립니다. 소비시장의 규모가 달라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폰을 계속 사겠어요? 젊은 애들이 아이폰을 계속 1년 단위로 바꿔 쓰겠어요? 응? 그쵸? 다르다니까. 인구가 중요한데 분포도 중요해요. 근데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런 걸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미국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미국이 중국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세계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 나머지 나라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거든. 미국만 늘어나고 다 감소해. 예?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벌어지겠다. 근데 과연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나는 인구 분포만 봐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미국 애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뭘 하느냐?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이지 않고 아시아계 이민자 같은 경우는 똑똑한 놈만 받아들입니다. 돈 많은 놈들 받아들이고. 선별해서 받고 있다고. 선별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필요한 인력들은 남미에서 마저 충당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하층 일을 하는 사람부터 고급 일을 하는 노동력까지 다 그걸 갖고 와요. 외국에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이래서 러시아가 미국한테 졌습니다.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도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미국을 능가했었어요. 우주과학기술도 모든 게 미국을 능가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고 다시는 못 따라잡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미국 국적을 갖고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아예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냥. 미국 애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미국 애들은 남들이 열심히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도 종목을 막 뭐 멀리뛰기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선수가 돼서 입상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은 돈 갖고서 이렇게 전 세계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다가 잘하는 애 있으면은 돈 주고 사잖아요, 그냥. 야, 영주권 줄게. 그리고 너 돈 줄 테니까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단시간 내에 그러한 최고의 선수들을 뽑아냅니다. 근데 단순히 최고의 선수들만 뽑아오는 게 아니라 기술자, 사업가, 연구, 뭐 음악가 등등 모든 분야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는 천재가 모여요. 나머지 나라는 다 점점 기웁니다.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의 인구도 급감을 한다고.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이기겠어? 여러분 중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으로 이민 가야지? 이런 바보가 있나? 없는 것 같던데? 근데 조금만 돈을 벌고 조금만 똑똑한 사람은 미국 가겠다는 사람들은 무진장 많아요. 응? 이게 현실이라고. 심지어 중국인조차도 그래요. 중국인조차도 미국에서 공부하고서 중국 안 가요. 미국에 남으려고 그러지.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근데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응? 네. 이게 현재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어떠냐? 한국도 마찬가지 꺾이고 있어요. 이건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한 것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짱깨랑 닮았는지 몰라. 2035년까지는 증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얀 곡선을 그어요.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2019년서부터 2035년까지 반중 친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중국처럼 곡선은 꺾인다. 지금 이미 꺾였죠? 2035년 이후에도 반중 친밀은 계속 해야 된다. 왜?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우리는 열심히 반중 친밀하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거를 힘써야 됩니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 우리 이기는 거예요. 왜? 중국은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 젊은 인구가 많은 곳에 팔아야 돼요. 물론 동남아에도 베트남 같은 젊은 시장이 많지만 거기도 있지만 부자 나라를 하는 게 좋아요. 왠지 알아요? 부자 나라랑 해야 사기를 안 당해. 예? 부자 나라랑 비즈니스야 사기를 안 당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국 시장만 공략해도 돼요. 미국 시장만. 먼 미래로 봤을 때에도.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으로 감소하는데, 자, 요게 성비입니다. 36.9%, 369네. 얘네가 3.7%를 부양했던 것인데, 이게 4.4%의 인구가 3.5%. 야, 이것도 비율이 정말 중국이랑 닮아 있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국을 따라가지? 예. 근데 인구 보세요, 밑으로. 미국은 젊은 층의 인구도 일정하게 뭐 3.0%, 2.9%, 3.1% 이런 식으로 일정했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사라집니다. 그쵸?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저 인구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쳐놓은 인구가 65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젊은 층, 20대 이하가 그 윗사람들을 부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혼을 더 못합니다. 결혼을. 왜? 부모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그때가 되면 아예 모든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민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정책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예? 이거 남의 거 베꼈 때문에 여기 수포 뭐야 이게 분탕 치러 온 놈들. 어? 니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 어? 대책도 없는 주제. 그건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25%랍니다.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출산율 감소하고 있어요. 출생 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성장률 감소하고 있어요. 다 아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우리는 출생률이 감소하는데 출산율이 외국인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통계에서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장기 체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단기 체류보다 장기 체류의 수가 많은 이유는 뭐다? 장기 체류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해. 단기 체류보다 장기 체류 비율이 높은 거는 장기 체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저 단기 체류자들도 장기만 될 수 있다면 장기 쪽으로 가고 싶은 애들인데 못 가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못 가니까. 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그 문씨 경찰 권력기관이고 제가 얘기할 때 그랬죠? 수사권 조정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누가 경찰이 되느냐? 중국인. 그쵸? 지금은 조선족이라고 하죠? 조선족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족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 조선족은 한족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용하는 앞에 천병이에요. 그거 마치 그런 거죠. 옛날 때 몽골군, 징기스칸이 금나라랑 싸울 때 금나라 포로들을 앞에다가 세웠잖아요. 전진시키고 몽골 기병은 뒤에 있었잖아.
그래서 금나라 군대가 몽골 포로들을 쏴 죽이는 사이에 몽골 군이 들이닥쳐서 그 다음을 공격한 식으로. 왜? 자기를 살리려고. 그래서 지금은 조선족이 들어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족이 들어올 겁니다.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조선족을 하는 거예요. 조선족이건 한족이건 그냥 중국에서 주민증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쵸? 중국인이라고. 조선족이 됐든 한족이 됐든 중국인이야. 그런데 맞바로 한족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반발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선족을 천병으로 내세운 거라고 이게. 그리고 지방분권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 재무, 조직 다 지방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쵸? 지방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외국인도 이게 그래서 하고, 그 다음 외국인 간이 기화,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년제 졸업한 애들이 바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단기 체류, 일종의 유학생이죠. 이 단기 체류를 하는 요 그래프 요 숫자가 그대로 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왜? 모든 중국의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의 불법이 됐든 합법으로 됐든 온 중국인들은 한국의 장기 체류를 원합니다. 왜?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낫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법으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뭘 한다? 이번에 조국이 법무장관 되더니 정부 인구 급감 지방의 외국인 장기 거주 허용 검토.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 비자를 주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을 완전히 중국인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지방 분권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을 중국인의 인구로 채우고 거기에 경찰도 중국인, 공무원도 중국인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중국인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군인. 군인도 중국인.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입법, 사법, 행정, 경찰, 군대까지 전부 중국인으로 채워서 본토박이 한국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응? 어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애국당 애들 한번 얘기해보지 그래. 응? 내가 감정적인 반중침미한다며. 응? 나 여태까지 감정적 반중침미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다 이렇게 사례와 현실을 기반으로 얘기했는데 니들은 뭐를 보고서 반중침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중국의 성질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역상대 1위예요. 그런 등신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래서 얘기했죠? 친중하는 우파 정당을 뽑아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반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힘을 얻게끔 하면 되겠어? 어?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하고 그다음 바른 미래당 별의별 놈들이 다 친중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공화당도 지금 친중 행위하고 있잖아. 이런 애들이 숫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당들의 성격이 뭐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친중이다. 그렇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친중이다. 친중이고 그 친중인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예요. 어때? 문제 있지 않아요? 좌와 우를 떠나서 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좌와 우를 떠나서. 그 애국당 애들이 날 보고 그러대. 김 박사는 좌파라도 반중을 하면 받아준대요. 저는 나쁜 놈을 봤나? 내가 봤을 때는 니들이 나쁜 놈이에요. 왠 줄 알아? 김일성, 김정은만 개새끼 할 수 있으면 친중이라도 괜찮아요. 난 그게 더 문제 있다 보는데. 응? 왜? 나라가 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거든. 응? 군인까지 된답니다. 군인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한국군이 중공군이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한 지적이죠. 왜냐고?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어서다. 당연하지. 미국인이 한국인으로 국적 귀화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일본인이 하는 경우 본 적 있어? 다 중국인이야. 근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변명을
우리 이낙연 총리, 그 대통령 후보감 1등이라는 우리 이낙연 총리, 정부는 한국 영주권 취득 요건으로 품행, 생계 능력을 법에 명시하고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게는 국민선서 이후 귀화 증서들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품행이 좋으면 괜찮다는 거네. 돈이 많고 풍행이 좋은 외국인은 괜찮다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역으로 말하면 되죠. 생계 능력이라는 건 돈이잖아. 돈.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 누구야?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 누구야?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빼놓고 돈 많은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중국 공산당 고위 관직자의 아들이, 자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 신청하면 귀화 받아주겠다는 소리네. 예를 들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성 장성의 자식들, 혹은 중국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안부의 자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품행이 바르고 예절이 발라. 근데 돈도 많아. 근데 얘네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에 입대를 한 다음에 기무사에 가. 그리고 국정원을 가. 그래서 일을 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감 1등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벌린 그러한 회의에 나온 병신들이 한 이야기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응? 그쵸? 예. 아니, 국민은 뒷전이 아니라 그런 이낙연을 왜 1등으로 뽑아주는 국민은 또 뭐야? 개돼지야? 예? 근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개돼지 인구만 많은 것 같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가 좌우가 친중으로 넘쳐요. 좌우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한국인은 애를 안 낳아. 애를 안 낳는데 지금 친중 정권은 계속 중국인들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앉혀가지고 법무장관 시킨 다음에 이민법을 완화시킨데 온갖 청력 투구를 다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남녀 의무 복무 제도라고 제가 이름을 썼어요. 뭐냐?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보육원 시설에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국공립 그 유치원의 숫자가 적습니다. 예. 왜 국공립이 중요한지 아세요? 국공립은 여자가 남자가 요즘 남자 군대 몇 년 가나? 한 2년 가나? 요즘 나 때는 2년 4개월, 장교는, 사병은 2년 2개월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남자가 군대를 가는 기간만큼 여자는 보육원 혹은 양로원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 우리나라 고령화 됐단 말이야. 고령화 됐는데 여기 이 책에도 나왔죠? 이 윌. 2025년이 되면 일본은 어떻게 된다? 2025년이 되면은 일본 인구 분포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단가이 주니어가 75세가 되는 해예요. 그러면서 고령자 인구가 급증을 해. 그래서 이 고령자 인구를 양로원에서 보살펴야 되는데 이 양로원에서 이 보살펴야 될 젊은 층 인구가 적어서 서비스업 인구하는 숫자가 없어갖고 시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력난이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아이를 볼 사람과 노인을 돌볼 인구가 부족한데 이걸 갖다가 영리화로 해갖고 하면은 희소성이 생기니까 인건비 올라가겠죠? 그건 당연히 비용이 비싸지겠지. 그렇죠? 일본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이걸 영리화시키면 어떻게 돼? 인력이 부족한데 영리화시키면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금값이라고. 그러면 양로원이나 유치원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에 일하는 사람의 임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 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거기다 노인이나 아이를 맡기는 사람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그렇죠? 그러면 아이 한 명당 비용하는 지불이 100만 원이다. 2명이면 200만 원이네. 그러면 애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안 낳는 쪽으로 가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건비를
확 줄여야 된다. 인건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강제징용입니다. 강제징용. 좋잖아?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군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남녀평등 아니야. 패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남녀평등. 근데 군대는 육체적으로 안 되니까 애 돌보려니까 양로원 가고. 그 기간을 그렇게 채워줘야만 우리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강제징용 하는 거예요. 강제징용.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하지 않겠다는 젊은 여자는 된장녀입니다. 그냥.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데 안 돼요. 네. 강제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자의 의견이 찬성이다 반대다 그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가 젊은 애들한테 여러분 군대를 갈까요 말까요? 민주주의 투표를 할까요? 뭘 할까요? 당연히 안 간다 그러지. 그런 거는 투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행하는 거야. 에? 그걸 왜 젊은 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야 돼? 경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건 강제하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젊은 여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안 하건 그냥 무시하고 강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해. 이게 남녀평등 아니야. 이걸로 끝이에요. 예. 그래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가 왔기 때문에 빌딩이 빈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도 좀 빌딩 빈대 많잖아. 그러면 그 빌딩에 회사가 많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을 그 빌딩에 빈 사무실에다가 구경으로 그러니까 유치원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 여자들을 배치시키면 돼요. 그럼 그냥 거기서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애를 그냥 자기 건물에 놓으면 돼. 예를 들어서 그지. 자기 사무실은 18층이야. 근데 유치원은 8층이야. 그럼 8층에 가서 애 맡기고 자기는 18층 올라가서 일하면 돼. 점심시간에는 잠깐 내려와서 애 보고 다시 올라가면 되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쵸? 물론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원도 같이 집어넣어도 돼요. 요양원을 집어넣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요양원이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완전히 그냥 누워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다 움직일 줄 알아. 그런 사람이 도와주면 애들 돌보는데 인력도 좀 수급이 되거든.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도 덜 심심하잖아. 그러면은 인력 대체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고령화된 사람들 돌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아기를 돌보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동시에.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 강제화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후려쳐버리죠. 왜? 이건 강제라는 거니까. 노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해야 결혼을 했을 때 그 애를 낳아도 애를 돌보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데 뭐. 각 빌딩마다 다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다 만들면 돼. 근데 그 많은 장소에다 다 보육원을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 어디서 충당할 거야. 강제징용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지.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애 한 명을 맡겨도 부담이 줄거든. 그리고 뭐 애 한 명 낳으면 얼마 돈 준다는 거 있죠? 그거 그 여자한테 주면 안 돼요. 주지 말고 그 돈은 그 보육원에 일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야. 그쪽 유지비로 쓰라고. 그래야 시설이 더 좋아지지. 국립이라고 해서 후진 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그 돈을 모아야지. 그렇죠? 그걸 왜 애들한테 10만 원씩 줘? 그래봐야 다 부스러져서 깨질 돈인데. 그거 준다고 해서 애가 증가하지도 않잖아요. 아무 효과 없다니까.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상속세 이거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우리같이 젊은 세대들도 부채가 많아요. 빚이 있어. 근데 부모도 빚이 있어. 근데 상속세가 높아요. 막 30, 막 40%씩 하잖아.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아이는 거덜이 납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서를 씁니다. 상속 포기각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을 해요. 왜? 부모님의 빚과 자기 빚을 합치면 이미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거를 받으래. 근데 세금을 또 빼. 그 세금을 낼 돈이랑 빚이랑 합치면은 뭐 부모가 살아계실 때 뭐 10층짜리 빌딩 있으면 뭐해?
부모 돌아가시는 순간 그 빌딩은 세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야. 그쵸?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 차라리 그 건물이 존재했으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출산 장려비 줘야 되죠. 지금 제가 얘기한 출산 장려비는 임산부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임산부한테 줄 돈을 모아갖고 국립 유치원이라든가 양로원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 데 쓰라는 돈이에요. 돈은 그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다 돈이야. 돈, 그쵸? 근데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중간에 일하는 노동층의 인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많이 내야 이 부분이 세금이 충당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부모가 죽었다고 해갖고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고액의 납세자가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세금을 적게 걷게 되면은 이 고령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겠어? 세금으로? 예? 그 유지가 가능해져? 유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예. 차라리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빚, 자기가 있는 빚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 건물이 그 사람 거면은 은행 이자 내고 원금 매달 조금씩 갚아가면서 어쨌든 그 자산이 큰 거니까 세금 정부가 많이 뜯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뜯어간 세금으로 거기다가 돈을 내니까 세금이 납입되는 세금의 양이 줄질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확 상속세로 뺏어가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째버린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망하는 거야. 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재산은 갖고 있어도 정부가 세금을 왕창 뜯어간다고요. 왜? 아니 강남의 빌딩 저거 세금 엄청 내잖아. 어차피 세금 많이 후려쳐서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유지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저거를 만약에 세금 부담 때문에 팔면 누가 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세금 부담 때문에 판다면 누가 사겠냐고. 이러한 문제를 가진 인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돼버리는데 외국인이 사가요. 누가 사간다? 여기 있는 애. 이렇게. 품행이 단정하고 재산이 많은 중국 공산당 자제들. 얘네들이 사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국의 빌딩과 회사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품행이 단정한 중국 공산당의 자제들이 사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우리나라의 나이든 노인들은 어떻게 된다? 품행이 단정하고 돈 많은 중국인들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늙어 죽습니다. 비참하게.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는 제로를 하거나 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앞에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통과 그냥.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야 돼요. 상속세 안 내도 이미 외채가 있어요. 외채가. 그러니까 빚이 있다고. 이미 빚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제로로 한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그 빚에 대한 부담은 안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속세 제로 해도 된답니다. 저는. 상속세 제로 하면 우리나라 세수가 끊기느냐? 아니요. 세수는 오히려 유지가 됩니다. 상속세 폭탄에 매각된다. 100년 기업은 없다. 맞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거 누가 사갈까요? 품행이 단정한 중국 공산당 자제들이 사갑니다. 이거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기업들 벌써 중국인들이 사가고 있어요. 품행이 단정한 중국 공산당 자제 아들이 이미 사가고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이런 애들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바싸바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굉장히 적게 냅니다. 중국 애들이 가져가는 순간 오히려 한국인이 오너일 때 가져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이 오너일 때 민주노총 같은 병신들이 땡깡 부려서 월급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인이 오너일 때 한번 민주노총 해갖고 노조에서 한번 까불어봐. 뒤지지. 응? 뭐야 이게? 아니 이럴 수가. 최근 국내 최대 콘돔 제조 회사이자 한때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가 매각된 이유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의 유망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많은 장수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기초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우리나라 전 세계 최대 콘돔 제조사가 망했군요. 근데 왜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거야? 콘돔 회사가 망하면 출산율이 올라야 되는데. 이런 일도 있었군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이거 민족교육을 해야 됩니다. 역사교육. 제가 지금 많이 하죠, 이거? 공동역사교과서. 저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처럼. 미국처럼. 무슨 말이냐?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난 다른 우파들이랑 달라. 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난 대찬성. 근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죠. 뭐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외국인은 절대 반대지.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은 얼마든지 찬성. 이에요. 근데 외국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혼혈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혼혈이 되면서 다민족 국가가 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과거의 단일 민족 국가와 같은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민족 국가면서도 단일 민족 국가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힌트를 어디서 가져오려고 하느냐? 바로 역사예요. 역사. 저는 미국하고 카자흐스탄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젊은 인구를 유지시키면서 계속 인구를 유지시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예? 이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화된 이 추세 속에서 미국처럼 살아남아야 된다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의무복무제도를 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그와 동시에 그래도 증가하지 않는 부족분의 인구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된다 봐요. 자, 어떻게 수입하냐? 외국인 도입도요. 어느 정도 쿼터제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매년 인구 증가가 3%의 인구 증가를 필요로 한다. 매년 3%. 그럼 3%에 해당하는 인구만큼만 이민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막 받아들인 게 아니야. 매년 쿼터를 주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몇 명까지 이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쿼터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미국처럼, 아까 미국 봤죠? 이렇게 일정하게 인구가 이렇게 딱 돼 있죠? 우리도 그 인구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돼 있잖아. 포경수술 이후에 거시기 모습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꺾였잖아. 요 꺾인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그 연령층의 인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년에 매년 몇 명의 인구를 받아들이면은 우리도 미국처럼 포경수술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몇 퍼센트의 인구가 들어오는 게 좋은가. 그 숫자가 중요하고, 그 숫자가 정해지면은 그 숫자를 어느 나라에서 데려올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인구를 어디서 데려와야 되느냐. 저는 이 인구를 바로 유라시아 대륙,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데려와야 된다. 왜? 첫째, 일단 멀어요. 멀어. 멀기 때문이야. 그리고 둘째, 생김새가 비슷해요. 우리랑. 저는 우크라이나도 대환영이에요. 생김새가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생김새도 비슷해. 문화적으로도 우리랑 같아요. 중앙아시아인들의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랑 똑같습니다. 문화와 정서가 비슷해. 그리고 인구가 우리보다 많지 않아. 여자만 받읍시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자를 받아들이면 안 되지. 남자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성이. 성이 갑자기 막 모하마드 이런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모하마드 정민 이런 이름이 나와버려요. 혼혈하는 순간. 여자만 데리고 와야지. 그래야지 내 성이 김 이렇게 남지. 남자가 들어오면 성이 바뀐다니까. 여자만 데리고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페미니스트처럼 변이희재 이런 이름, 난 이런 거 안 쓴다니까.
무조건 남자 성만 쓸 거야. 나는 남자 여성 같이 쓰는 거 안 좋아해요. 당연히 외국 여자만 와야죠. 그렇죠? 모하마드 정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 내 아들 이름이. 안 돼. 여자만 데리고 와야 돼. 여자만. 그렇죠? 내가 마초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 속에서도 이 우리나라 성씨 제도가 안정이 된다니까. 흔들리지 않고. 여자가 들어와야 돼요. 압둘라 히제. 그래, 이런 이름 나오면 이상하다. 압둘라 변 이희제. 이 이상하잖아. 이런 이름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쵸? 여자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는 남자라서 미안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 안 합니다. 그냥 그 나라 가세요,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의 외국인 성이 되도록 안 섞이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성은 한국 남자들의 성씨로 유지돼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해야만 되고, 그리고 인구 맞춰서 그 숫자를, 그러니까 국제결혼 쿼터제를 놔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인구가 우리보다 적어요. 뭐야 이게? 을지희제. 몽골 사람이네? 그러면 아빠가 몽골 남자네. 올지희제니까. 압둘라히제. 이거 아빠가 아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층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딱 들어와주면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여기다 플러스로 해서 뭘 하면 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야. 하는데, 이렇게 혼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태어난 혼혈아 자식들은요, 아무리 국제 결혼이라 하더라도 이방인 취급을 안 당합니다. 뭐냐? 중앙아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여기 써 있는 뭐냐 이게 이름이 까게 돼요. 오르탁 투르키 타리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르탁 공통의라는 말이에요. 투르키, 투르크, 타리흐, 역사, 공동 투르크 역사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다? 원래 우리는 한 형제였다. 한 형제였다. 제가 고대사 역사 강의할 때 늘 얘기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몽골계, 투르크계, 한국계, 퉁구스계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 있다. 단 이 다민족이라고 섞여 있다고 해서 여기에 중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족은. 범알타이계 민족이 하나의 우리 정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산 것이지, 여기서 한족이 깔짝거리면서 우리 역사네 아니네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청나라 만주족의 역사죠. 그러면서 청나라는 후금은 금나라의 후계자라는 계승의식이 있죠. 금나라는 아골타가 되었고, 그 아골타는 누구다? 조상이 김한보, 신라인의 자손이다. 그렇죠? 이렇게 됨으로써 청나라 만주족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 역사에 포함될 수 있는 역사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 한족이 가져가서 지네 역사라고 뻥을 치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포용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를 믿지 않는 나라는 오랑캐다 그래서 했던 그러한 과거 사대주의적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 북방민족이라는 역사관에서 가치관에서 봤을 때 범알타이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지금 민족사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역사를 범알타이 민족사관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확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혼혈아들이 이방인 취급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또 역사 드라마, 제가 저번에 안시성 전투 내가 만들면 뭐라 그랬어요? 중국 당나라 황제가 위구르 순가고 만들었다고 했죠? 제가 만약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면 선덕여왕 여인은 위구르 여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실이라 나온 여자 있죠? 우크라이나 여자 써버려요. 수료부인 백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금발에 하얀 피부에 푸른 눈을 가졌던. 저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아예 드라마 자체를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 언어는 한국어로 하는데 인종은 다양하게 나타나. 왜? 앞으로 우리가 그 일을 겪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주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처용도 아랍인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신라 시대가 됐던 뭐 고구려 영화가 나올 때 뭐 고구려 표양성이라든가 경주가 나오면은 막 백인들이랑 아랍인들이랑 막 한국인들이 막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기가 뉴욕인지 경주인지 구별 안 갈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그럼으로써 그 혼혈 아들이 이 이질감을 갖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 우리 사회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인구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구소련권 국가, 중앙아시아 인구가 그래프가 다 S라인입니다. 이렇게. S라인. 어? 우리가 그 나라의 여자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나라의 인구는 좀 더 S라인이 심해져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은 뭐 우리나라 한반도가 너무 코딱지만 하고 조그매서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 나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유창한 한국어와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세요? 응? 그렇게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그렇게 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소설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그 숟가락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환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니네같이 그 공부 안 하고 바깥 세상을 돌아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나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본 사람은 혼혈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도하려고 그러지. 혼혈을 당하는 게 아니라 혼혈을 시키는 쪽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은 혼혈인데 혼혈을 당하는 것과 혼혈을 시키는 거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어감의 차이. 혼혈을 당하는 것과 혼혈을 시키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혼혈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예?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치고 다민족 국가 아닌 나라 없어요. 단 다민족 국가가 될 때 가장 약점이 바로 그 민족 간의 균열인데 그 민족 간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범알타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좀 더 달라요. 미국은 아메리칸 하면 역사랑 상관없이 미국이라는 아이덴티티로 뭉쳐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예? 아시아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민족 국가도 일단은 유라시아 대륙부터 혼혈하는 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 인구 앞으로 감소할 거예요. 중앙아시아 인구 앞으로 감소할 거라고.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나라만 미국처럼 인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라시아에서. 딴 나라는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만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국제결혼이라던가 그런 이민의 힘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다 먹는 거예요. 예? 전쟁 안 해도 천안은 제패할 수 있다니까.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구의 그래프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결혼도 불사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왕 국제결혼 할 거면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우리 고대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하겠다 해요. 그리고 딴 나라에서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숟가락 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가끔씩 제가 중앙아시아로 빤스런을 하면은 다 이 작업을 하러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그 교수들이랑 사우나도 가고 보드카도 좀 사주고 꼬셔야 된다고. 한국도 좀 집어넣어 달라고. 왜? 한국은 중국인이 아니야 하면서. 이거는 카자흐스탄에서 만들었던 당군전 동전이에요. 여기 써 있죠. 당군 트랄르 요렇게 써 있죠. 당군 트랄르 앙으즈. 단군은 당군이에요. 트랄라는 뭐뭐에 대한 앙으즈 신화.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는 소리예요. 2016년에 만들어진 건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130개 민족 중에 고려인들을 위해서 만든 기념주자입니다. 고려인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카자흐 민족이 단군의 자손이다가 아니야. 그것도 어떤 병시 같은 애들 또 그런 식으로 말하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를 무슨 국뽕이네 환뽕이네 하면서 환빠라네 하면서 그런 얘기한 거야. 카자흐 민족이 단군의 자손이래요. 아니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카자흐스탄에는 130개 소수민족 중에 고려인들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화를 만들었는데 고려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상징적으로 단군 주화를 만든 겁니다. 여기 저한테 있어요.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이렇게. 안 보일 거야, 잘.
대충 보이죠? 이렇게. 요건 아까 왼면이고 여기에 이제 단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거를 카자흐스탄에서 한 50개인가를 사왔어요. 아, 돈 많이 들었어. 이거 사갖고 우리나라에 뿌렸어요. 공짜로 줬어. 아, 공짜로 준 건 아니고 돈 좀 받고 줬어. 왜냐면 이거 너무 비싸서. 은화거든, 은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뿌렸다고. 좀 관심 좀 가지라고. 관심 좀. 아니, 중앙아시아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할까? 뭐시 당군 얘기만 했다면 뭐 사탄이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그랬고, 책도 이렇게 제가 썼죠. 러시아 말로 내가 했다는 거 아니야. 스트란다 탱그리 카자흐스탄.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이것도 국뽕이라고 또 개지랄 떨어졌죠. 또 뭐, 김 박사는 환빠의 국뽕이 어쩌저쩌고.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부터 사전 역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편입되지 못해요. 이게 편입되지 못하면 유라시아 실크로드가 뚫렸을 때 한국인은 외국인 취급을 당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등친대니까 우리를. 쟤들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가 있어요. 지역 감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 민족이라고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 취급당해.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같이 연계돼 있나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 한 집안이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차원에서 제가 한 거야. 이거 제가 제 돈 들여서 한 거야, 이거. 이거 한국어,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쓴 거라고.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 또 카자흐스탄이 또 당군의 후손이래. 내 책을 보지도 않았어. 책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한다고 한 돈 1,000만 원 썼습니다, 내가 이거. 그래갖고 내가 이거 출판해갖고 카자흐 정치인들한테 돌렸어요. 카자흐 정치인, 그 다음에 카자흐의 경제인, 뭐 그놈이 이제 석유 재벌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피아 애들, 깡패 애들, 걔네들. 어차피 이 세 개가 걔네들은 삼위일체거든, 삼위일체. 어쨌든 그래서 걔네들한테 돌렸어요. 반응 좋았어. 나 사인도 막 해갖고 막 했고, 친구들한테 돌리고 했다고. 야야, 이거 관심 좀 가져라. 니네 나라도 좀. 왜냐면은 이럴 때 우리가 집어넣지 않는다면 언제 집어넣겠어요? 지금 저 책에 지금 공동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타르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가는데 러시아에서 타타르족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바슈키르 타타르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한국을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나라가 고조선을 이야기해야 돼. 고조선을. 왜? 이성계의 조선을 얘기할 때 이미 따로따로기 때문에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우리가 연결됐다는 걸 얘기하려면 최소한 삼국시대까지 가야 된다고. 더 가서 고조선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연결고리가 나타나. 그래서 저는 이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고 했더니 우리나라 우파란 사람들은 그거를 국뽕 환빠라 그러죠. 응?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도 미래가 보이는 거지. 그만큼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는 거야.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응? 네. 그런데 다행히 고맙게도 카자흐스탄이 이런 단군주화를 만들 줄 알잖아. 응?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 고려인들을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하겠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넣은 게 아니라 당군을 집어넣었다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야기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과 혈연관계가 연결돼 있다는 걸 강조할 때 고조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쪽 사람들이 그거를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알지. 그거 당군이 세웠다며? 안단 말이야. 그러면 얘기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거든. 근데 왜 이런 좋은 환경을 다 갖다 버릴까? 응? 네. 그게 우리나라가 바로 병신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쪽에서 와야 됩니다. 주로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 여기 벨라루스를 빼먹었네. 벨라루스 좋지요. 헝가리, 불가리아. 자꾸 막 인구 그래프가 막 이런 나라들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나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차이나타운 같은 건 건설은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비자, 노동비자 5년을 주는데 5년 더 갱신받아서 10년 동안 있고 싶으면은 한국어 능력시험 8급을 반드시 딸 것. 그쵸? 그리고 귀화 신청 시 한국어 시험 6급 이상이라서 하는데 8급. 6급이 최고인가? 최고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매년 50만 명의 외국인이 이민자가 필요해져,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근데 엄한 중국인을 갖다 받아들이면은 큰일 난다고. 왜? EU 국가잖아요. EU 국가를 왜 이민을 받아? 멀리 있는 나라를 받아야지. 예? EU 국가는 이민 받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멀리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 적은 나라. 몽골 인구 270만이에요. 270만 인구 중에 몽골 인구가 30만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몽골화 되겠어요? 몽골이 거꾸로 한국화가 되지? 이런 나라들. 그쵸? 몽골 여자 조심하고 이쁨? 난 몽골 여자 무섭던데. 예. 예. 50만 명의 여자. 50만 명의 우크라이나 여자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벨라루스 여자 이런 애들. 우크라이나가 내전이 났을 때 270만 명이 해외로 도망갔어요. 270만 명이. 그 270만 명만 한국으로 왔으면 아우 진짜 아우잖아. 아우 진짜. 내가 미쳐버려 내가 진짜. 이런 거 하면 뭐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기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반미 친중하다가 병신됐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미스 유니버시아드를 석권하는 나라 아니야. 거기 여자들이 다 저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로 가서 10,000원에 몸 팔고 그러잖아. 그냥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냥 다 데리고 왔을 텐데. 나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이런 걸 보면은. 그럼 걔네들도 창리한데가 얼마나 좋아. 떳떳하게 가정 갖고. 난 진짜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진짜. 좀 생각을 좀 하지. 뭐 이게 한국 남자들 자격 있나? 뭐 임신만 시킬 수 있으면 자격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럴 생각해야지 진짜. 난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언제 인구 증가시키겠어 이거. 하여튼 그래요. 예, 아쉬워.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인구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지 않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친 행위예요. 그렇죠? 컨트롤 가능하게. 배경진 씨, 벨라루스 반중 친미 좀 하자. 그래요, 그럼.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제가 언급 안 한 게 있습니다. 언급 안 했는데 또 하나 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북한 노동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뭐냐?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를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개선하는 건 절대 안 돼. 우리나라가 반중 친미를 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반중 친미하는 상태에서. 자, 왜냐? 아까 인구 그래프 다 보여줬죠? 미국의 인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예요. 예? 자, 중국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젊은 인구가 살기 힘든 나라가 돼요.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월급은 적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해외로 도망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민법을 낮춰서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 그건 중국의 젊은 인구가 한국으로 개떼같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을 중국화 시키려고 그래. 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범알타이 역사관을 만들고 범알타이 역사주의라는 관점 하에 유라시아 인구만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국인은 배제해버려야 돼요. 너 오지 마. 우리 정부 정책이 안 맞아. 우리 이민 정책은 중국인이 아니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플러스 뭐가 있냐? 북한. 미중 무역전쟁을 저는 이용할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미중 무역전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철강이라든가 전자제품이 미국에서 비싸게 팔리게끔 할 때 우리는 북한 노동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쓰는 게 제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개성공단 개발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개성공단은 하면 안 돼. 왜냐? 개성공단을 개발해줬다가 어쨌든 김정은이가 반중 친미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산주의자인데 빨갱이를 어떻게 믿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도 있고 우크라이나 있고 다 좋은데 이게 여자잖아. 이거는 충당이 안 돼. 남자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한데 그 남자 노동 인력을 좀 북한 노동력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야. 개성공단 개발하면 안 돼요. 왜? 북한이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산 노동자들을 북한에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예. 북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놈들도 컨트롤이 안 됨? 컨트롤이 안 되죠. 그래서 기숙사 지어놓고 거기서 관리할 거예요. 그냥 훅 퍼뜨려 놓고서 야 이래라 이런 게 아니라 대기업의 조립라인이나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관리할 거예요. 철저한 관리 속에. 아니면 중소기업 단지에 해가지고 거기 공동 기숙사를 만들어놓고 관리하면서 일하게 할 거예요. 거기서 번 수익을 북한으로 보내게끔. 그렇게 할 거라고. 자, 간첩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간첩질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건데. 철조망쳐두고 다 관리할 거예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 애들이 간첩질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을 빼가서 어떻게 할게요? 북한에다 지으려고 그래? 못 짓게 해야죠. 누구 맘대로 그렇게. 그래서 반중친밀 해야 되는 거야, 북한도. 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의 제조 물건을 아주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니까. 중국 인건비보다 낮출 수 있어요. 낮춰서 하면 되고 대신에 그 북한 노동자들에게 모든 숙식을 제공해주면 돼요. 우리나라 요즘 기숙사 정말 잘 만듭니다. 회사 기숙사가 거의 호텔급이에요. 정말 잘 만들어줘. 음식 끝내주게 나와요. 그거 먹고 그러니까 숙식 다 해결해주고 월급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거의. 어? 북한이라는 나라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줬을 때 푼돈인 돈이 북한 들어가면 큰 돈이 되거든. 그 돈 주겠다니까. 중국 월급의 거의 반값 정도에 할 정도로 후려쳐서 싸게. 값싼 인건비로 물건을 생산하면 어떻게 된다? 미국의 자유시장 경쟁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가격 경쟁에서도 이기지만 품질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쫓아낼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책 그거 힘들어요.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볼까요? 가만히 두고 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세세한 디테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미국 꼬실 수 있어. 네, 꼬실 수 있어. 그래서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야 이게 헐 완전 대박. 북한 애들 우리나라 오면 다시 절대 안 나가려고 하겠다. 안 나가도 돼요. 북한 공동화 되겠네. 괜찮아. 괜찮아. 그걸 내가 왜 신경 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값싼 제품을 만들고 트럼프가 계속 관세로 중국 제품을 공격할 수만은 없거든. 그러니까 관세 안 붙이고 자유시장 경쟁에서 너희들 경쟁해봐 해서 좀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반중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반중 친미해야 돼.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제품이 삼성이 핸드폰이 50만 원, 중국 짝퉁 샤오미가 100만 원. 누구 거 사겠어요? 미국이. 샤오미 살까? 삼성 살까? 이미 정해져 있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요? 샤오미가 높아? 아니 화웨이가 높아? 삼성이 높지. 근데 가격도 싸? 무조건 우리 거 사요. 그냥 우리가 미국 시장을 중국 제품하고 경쟁해서 모든 업종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선박, 핸드폰, 테레비, 뭐 반도체, 뭐가 됐던 건 다 이길 수 있어. 그냥 북한 노동자만 오면 돼. 이게.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노총 애들 다 쫓아내버릴 거야. 민주노총 애들은 월급만 많이 받지 효과가 없거든. 그리고 걔들 원래 민주노총 홈페이지 가보니까 김정은 되게 좋아하대. 북한 동포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제 1억씩 받아먹었던 애들은 이제 양보해야지. 북한 애들도 먹고 살게 차례를 내줘야지. 그러니까 니들은 딴 거에 치킨집하고 딴 거 하라고. 나는 북한 노동자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민주노총 애들도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버릴 거예요. 쫓아내고 북한 애들. 그게 원래 민주노총이 원했던 바 아니야. 민주노총의 꿈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 근데 우리 민족끼리 해줄게. 나 잘할 수 있어 그거.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노총 다 없애버리고 북한 애들 줘가지고 다 해버리면 된다고. 요거
한 3년에서 5년 해봐야 중국 경제 어떻게 될까? 전원일기로 돌아갑니다. 예. 중국 동경시대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동부 해안이 산업시설이 다 없어지고 농사 지으니까 우리 겨울에도 미세먼지 안 마셔도 돼. 예?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중앙아시아 인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남자 여자 같이 의무복무제 됐고 애들을 2명 3명 낳을 수 있게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각종 세금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 왕창 내줄 거 아니야. 그 세금을 가지고 필요한 그 연금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다 비용 충당시키고 하게 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딱 갖춰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그래프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돼. 그리고 그것도 그때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쓰면 돼. 그 다음서부터 출산 장려 정책은 지금 쓰면 안 돼요. 인구 상승할 때 출산 장려 정책을 같이 써야 된다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쪽에 있는 인구들도 필요한 사람은 데리고 오고 별로 쓸모없는 애들은 야야야 니들 중국 본토로 가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인구를 적어도 1억으로 늘려야 된다고. 1억. 예? 1억이 되지 않으면은 내수시장이 발달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어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민주당이랑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반중 친미 안 하는 정치인들이랑도 못해요.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반중 친미할 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전제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중 친미하는 사람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점유하게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새벽당 다시 한번 광고를 하면서 끝내야죠. 뭐 반중 친미를 하는 정당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반중 친미. 아시죠?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 가셔가지고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어차피 세금 안 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급 받으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냥 직접 하시면 돼요. 어차피 세금 환급 받으니까 그 매달 8,000원씩 지급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마사지가 가능해집니다. 마사지. 여기서 얘기하는 마사지는 당의 차원이 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요. 저 같은 개인 시민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차원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 같은 거 지금은 제가 개인으로 한단 말이야. 제가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마사지를 해도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어? 아니 접대는 실컷 받아놓고 노 해버리면 나만 허망한 거야. 돈 기껏 쓰고. 어? 정당이란 간판이 있은 상태에서 해야 공동역사 교과서도 잘 되고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해서 미국 애들을 만나갖고 뭔가 쇼부를 봐야 되는데 어? 그냥 내가 개인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저는 뭐 유튜버입니다. 이래도 되겠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요, 그 어느 정도 정당이란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당이 그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8,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이 모이면 티끌모아 태산이 됩니다. 10,000원씩만 모여도 8,000원이면 한 8천만 되는 거냐, 한 달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그 외 플러스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할 수 있어요. 공작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하면 돼요. 그거 제가 많이 알고 있어. 제가 중앙아시아를 한두 번 간 게 아니라니까. 13년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떻게 몽골을 꼬실까? 어떻게 카자흐스탄을 꼬실까? 어떻게 우즈베키스탄을 꼬실까?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도 갈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꼬실까? 이러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근데 그것이 일개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당은 반드시 반중 친미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반중 친미를 안 하는 정당을 위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애들이 내 유라시아 그런 거 한다고 할 때 내가 딱 거절해버렸다고. 나 안 해. 반중 친미 안 하는 새끼 나 일 안 해. 하고. 네. 그 어떤 돈을 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10,000명은 채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걸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역사 강의 있으니까 내일은 2시, 일요일은 3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역사 쪽도 많이 카카오 플러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